이제 금년도 수시 지원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교과 전형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년도 입시와 내후년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교과와 종합이 있을 때 한 가지만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교과로 100으로 뽑는 학교들이 많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고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이런 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이런 데는 교과에도 서류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류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미 학종이라고 교과가 보여지죠. 물론 당연히 학종에서는 당연히 서류평가가 들어가고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모두 들어가죠. 서울대 정시모집에서도 비교과 평가가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는 교과만 갈 거야. 그거 갖고 되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나 그 다음에 경희대나 그 다음에 건국대 이런 학교들은 피해서 이제 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넣을 수 있는 학교가 이제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학생들을 갖다 지원 전략을 짤 때에도 보통 1대2의 비율, 교과는 2군데, 종합은 4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게 했습니다. 교과는 정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예측이 가능하겠죠. 이건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없다가 대략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과에는 뭐가 있죠? 수능 최저가 있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 또 자신이 있어야지만 이 교과를 지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고 내가 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정량이기 때문에 예측 결과가 나오죠. 이런 예측 결과를 갖고 수능 최저와 예측 결과를 갖고 내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곳을 갖다 이렇게 한두 군데를 갖다 지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이제 4군데나 5군데에 대한 부분은 학종으로 인해서 학종은 대부분이 또 수능 최저가 없죠. 물론 있는 전형도 있죠. 뭐 고대 같은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없죠. 이랬을 때 학종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상향 전략으로 가서 도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금년도의 수시 교과 전형에 대한 경쟁률이 어땠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교별 경쟁률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입시와 내년 입시 또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교과와 종합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까 하고요. 교과든 종합이든 정시에서 이제는 뭐가 들어갑니까? 비교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그 비교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대학들이 발표한 그 세특의 우수 사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보여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그 연구 보고서에 있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자기평가서를 갖다 어떻게 작성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큐브레인에서 지도해서 합격했던 학생들의 어떤 사례까지도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갖다 한번 강의를 구성해 볼까 합니다. 금년도 수시 교과의 경쟁률을 갖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건국대가 제일 높았죠. 건국대가 26.62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국대는 이제 뭐가 있었죠? 수능 최저가 2하 5라는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생들,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었죠.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또 재수생들도 지원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무려 26.62대 1의 경쟁률을 갖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만 갖고 100%를 뽑죠. 근데 내년에는 건국대에서 이제 또 수능 최저가 또 폐지됩니다. 2하 5라는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되면서 내년에 바뀌는 전형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 교과로만 또 100% 뽑았는데 내년에 또 서류평가 30%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교과로만 100% 뽑는 이런 이제 건국대 학교 추천 전형이죠. KU 지역균형 전형에서 교과에서 무려 26.62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17.75대 1, 카톨릭대 17.53대 1, 그래서 이제 아주대 뭐 13.97대 1, 성균관대 13.47대 1, 서강대 13.24대 1, 13.23대 1 이 정도였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가 12.86대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죠, 그죠? 근데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은 11.09대 1이었고 상위권 대학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연대가 내신만 갖고 5배수를 뽑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 못 넣죠. 1단계 내신 성적 좋은 애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4.73대 1이었습니다. 1단계에서 5배수를 뽑는데 전체적인 경쟁률이 1단계 5배수를 넘지 않았죠. 1단계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면접 갖고 뽑는 전형이 이제 연대였죠. 그 다음 이화여대 같은 경우 고교 추천 전형이 수능적 면접이기 때문에 4.49대 1 이 정도였죠. 그래서 경쟁률이 보면은 가장 높았던 데는 바로 이제 건국대였고 가장 낮은 데가 연대 이화여대였다.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 대한 경쟁률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전년도 대비 이렇게 증감을 갖다 보시면 증감이 전부 다 대부분 다 상승을 했죠. 그죠? 건국대가 작년에 13.85대 1이었는데 올해 19대 1이었고요. 고대가 작년에 11.82대 1이었는데 11.68대 1로 상승을 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도 13.12대 1이었는데 16.16대 1이었죠. 경희대학교가 사실 수능 최저가 생겨서 좀 낮아지리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 11.29대 1이었는데 올해는 15.35대 1로 증가를 했죠. 서울시립대가 15.27대 1, 숙명여대가 그 다음에 15.01대 1, 중앙대가 14.75대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 14.1대 1 이렇게 됐고요. 성균관대가 14.01대 1, 동국대가 13.31대 1, 그 다음에 연대가 작년에 8.54대 1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10.15대 1로 경쟁률이 증가했죠. 인하대 같은 경우 9.05대 1에서 9.38대 1, 한국외대가 이제 8.99대 1, 이화여대가 8.81대 1,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6.23대 1로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런 대학들이 어떻게 됐죠? 학생부 종합에서는 경쟁률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올해의 이제 교과와 종합에 대한 경쟁률이었고요. 물론 좀 많이 바뀝니다. 수능 최저도 바뀌고, 그 다음에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수능 최저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었고 1단계에서 그냥 모두 일괄합산만 교과로만 뽑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할 때는 또 교과 70에 서류평가 30이 들어가죠.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내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당연히 이제 서울대는 큰 변화가 없죠.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고교별로 이제 2명씩 추천할 수 있고요. 재수생 지원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1단계에서 이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70, 면접 30 이렇게 해서 이제 선발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조금 바뀌죠.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등급합 7, 4개 영역죠. 3개 영역 등급합 7 이내로 좀 바뀝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올해와 같이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에서 교과죠. 교과 전형에서 학교당 물론 이제 5% 이내에서 하는데 1단계에서 5배수를 뽑죠. 그 다음에 재수생은 지원이 되지 않고요. 2단계에서 교과 60에 면접 40을 보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고대학교 추천 전형은 올해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학교당 4%까지 이제 추천이 가능한데 누구도 가능하다, 재수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과 80에 서류 20 올해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수능 최저가 조금 완화가 됐죠. 수능 최저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3개합 5였는데 인문이 3개합 6이 됐고요. 자연은 3합 6이었는데 내년은 수능 최저가 3개월 등급합 7로 이렇게 자연히 이제 바뀌죠. 당연히 의대는 이제 의대에서는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데가 고대죠. 그러니까 4개합 5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이 학교당 10명이죠. 재수생은 지원이 안 되고요. 교과 90에 이제 비교과 10이죠.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3개월 등급합 6 이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를 보면은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 전형 여기도 이제 추천 인원의 4%까지 가능하고 재수생은 지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면 공통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 정량 평가 80이고 진로 선택 과목이 전문 교과 과목 정성 평가 20인데 이것이 이제 서류 평가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이제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고대처럼 교과 80 서류 2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융합학부가 3개합 6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도 3개합 6. 그죠? 그러니까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인문계 중에서
글로벌 리더학,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학, 글로벌 경영학. 글로벌 경제학과 글로벌 경영학은 다 영어로 수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등급합 5가 되겠죠. 자연과학 계열의 건축학, 전자전기공학, 공학계열 사범대학은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등급합 6이 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소프트웨어학 같은 경우에는 3개 합 5 이렇게 되겠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당 11%까지. 그죠? 근데 이제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죠. 교과 100으로만 선발을 하죠. 수능 최저는 없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적 여학생 수의 최대 10명까지 해서 5%까지를 갖다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재수생 가능하죠. 근데 교과 80에 면접 일식은 뭐가 없으니까 수능 최저가 없죠. 근데 대부분 이화여대 같은 경우 올해 경쟁이 높지 않았던 것이 수능 전 면접이기 때문에 수능 전 면접이라는 건 바로 뭐죠? 납치자, 납치.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지 않죠.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을 갖다 이렇게 교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앙대를 살펴보면 중앙대는 학교별 추천 인원이 되고 늘죠. 20명입니다. 재수생이 지원 가능하고요. 근데 학생부 이제 100이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만 갖고 대부분 뽑는다 보시면 되고요. 인문이 이제 수능 최저가 3개 합 7이죠. 근데 약학이 이제 약대가 굉장히 높죠. 4개 합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저 수능 최저 4개 합 5를 맞추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학부를 제외한 자연 전체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등급합 7이고 안성은 미적용하죠. 경희대를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당 6명까지였는데, 그죠? 학교당 6명까지였는데, 내년도에는 3학년 재적 인원의 5%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수생도 지원 가능하죠. 그래서 재수생 지원 가능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늘겠죠. 근데 이제, 큰 특징은 뭐냐면 교과, 비교과 성적이 70인데 교과 종합평가라는 게 30입니다. 교과 종합평가가 결국 이제 비교과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교과 성적에 서류평가 성적이 이제 30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 같은 경우 2개 영역 등급합 5죠. 그 다음 한의회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등급합 4고요. 그 다음에 의치약한 마찬가지로 3개 영역 등급합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게 이제 한의회 인문이네요. 그 다음 밑에 거는 의치약 한이니까 자연까지 하고 3개 영역 등급합 얼마가 되냐? 4가 된다 보시면 되고 자연은 2개 영역 등급합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체능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중 1개 영역 이상이 3등급이네 이렇게 되죠.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교별 20명입니다. 그래서 재수생 지원 여부 가능하고요. 학생부 교과로만 100을 뽑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고 한국사 영역은 등급합 4 이내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신설되죠.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인문이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1개 영역 등급합이 3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이 4등급 이내. 자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개 영역 등급합 3 이내이고 그냥 한국사 영역 응시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국외대 같은 경우,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수능 최저가 생겼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고교별 8명입니다. 재수생 지원 여부 가능하고요. 교과 100으로 뽑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등급합 7이고 인문자연도 마찬가지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수능 최저가 없죠.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졸업자 가능합니다. 올해는 교과 100으로만 뽑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 70에 서류 30이 들어가죠. 그래서 서류 30이 교과에도 굉장히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 없고요. 그 다음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 종합 30, 서류평가 30이 들어가는 거죠. 고교별 8명이었고 재수생 지원 가능하죠.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고교별 10명입니다. 재수생 지원 가능하고 교과 100으로 뽑죠. 그 다음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 수능 최저를 보면 3개 영역 등급합 7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3개 영역 등급합 8 이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재적 여학생 수의 10%고요. 재수생 지원 여부 가능하죠. 근데 교과 100으로 뽑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고 약대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등급합 5 이내죠. 그 다음에 IT공학, 통계학과, 의료학과, 인문계는 그 다음에 이제 국어하고 수학의 선택 과목은 미지정하죠. 그 다음에 탐구로 하면 되고 자연계열은 국어는 선택 과목 미지정인데 수학은 선택 과목 기하 또는 미적분을 해야 되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탐 과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IT공학, 통계학과, 의료학과, 인문계 같은 경우는 탐구도 사탐이나 과탐을 갖다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탐만 해야 되죠. 이것이 이제 교과 전형이었고요. 그러면 교과와 학종. 근데 교과에서도 보시면 상당 부분이 지금 뭐가 들어갑니까? 교과 평가에도 비교과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과에도 비교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교과만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내가 비교과 준비하지 않고 교과 성적으로만 가. 그러면 이제 또 이 교과만 적용하는 대학들을 지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교과를 지원하시려고 한다도 비교과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과와 학종을 준비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필요한 부분들은 학종에 대한 부분들이 인원이 교과보다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학종과 이렇게 교과에 대한 지원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한 1대2 정도. 그러니까 교과를 2군데 넣으면 학종은 한 4군데 정도 넣어서 교과에서는 안정적으로 내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지원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 4군데 학종을 가지고는 이제 상향 지원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입시에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보면은 서울대는 크게 바뀐 게 없죠. 1단계에서 2배에서 뽑고요. 그죠? 면접률 고술고사 보죠. 수능 최저 학력 없고요. 그냥 미대나 이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이런 데서 미술대학 디자인과가 이제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파 7이 내고 사범대학 체육교육과가 그 다음에 이제 2개 영역 등급과 4등급 이내 이렇게 돼 있죠. 연대 활동 우수형, 국제형 이렇게 있죠. 1단계에서 서류 이제 일정 배수를 뽑죠. 2.5배수는 이제 4배수 정도 뽑고요. 서류 60, 면접 40 이렇게 뽑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이제 사탐, 가탐인데 활동 우수형은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중에서 인문사회는 국어, 수학자 1개를 포함해서 2합사. 자연 같은 경우에 수학을 포함해서 2하고, 의치, 약학은 국어, 수학 중 한 개 영역이 1등급 이상인 것 중에서 1등급 2개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죠. 국제형은 영어 1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에서 국내고 같은 경우 2하고, 그래서 국어, 수학 중 1개 포함해서 2하고가 돼야겠죠. 근데 고대 학업부 수형과 계열적 합평인데 계열적 합평은 수능 최저가 없죠. 학업부 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계열적 합평 1단계에서 5배수 뽑고 학업부 수형은 1단계에서 6배수를 뽑죠. 근데 이제 학업부 수형의 인원이 계열적 합평의 인원보다 2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학업부 수형 쪽을 지원하시는, 물론 학업부 수형과 계열적 합평 둘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2군데 다 지원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어디까지를 쓸 건지, 밑에 수시를 어디까지 쓸 건지에 대해 따라서 고대를 2장을 넣을 건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인문 4개 영역 등급합 7이고 자연은 4개 영역 등급합 8이죠. 근데 자연 반도체 공학이 이제 얼마냐 면 4개 영역 등급합 7이고요. 의과대학은 당연히 이제 4개 영역 등급합 5 이렇게 되겠죠. 서강대는 이제 서류평가로 100% 뽑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서류 100으로 뽑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죠. 근데 이제 면접을 갖다 하는 학과가 있죠. 그게 이제 그런 학과가 의예과, 교육학, 한문교육, 수학교육, 그 다음에 컴퓨터교육, 스포츠과학인데 여기서는 이제 1단계 3배수로 뽑고 그 다음에 면접 20을 보죠. 이외의 학교들은 전부 다 서류평가만 갖고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죠. 한양대도 서류만 갖고 뽑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죠. 이화여대를 보면은 서류 100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죠. 그죠? 오히려 이화여대는 교과는 없는데 오히려 종합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죠. 그래서 미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을 보면 인문계열이 3개 영역 등급합 6이고요. 자연계열은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죠. 수학을 포함해서 의예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죠.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합 5 이내고 미래산업 약학 전공도 4개 영역 등급합 5 이내입니다. 약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크랜턴 학부 같은 경우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 등급합 5 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른기회 전형이나 사회기회자 전형 같은 경우에 3개 영역 등급합 7, 인문계열은 자연계열은 2개 영역 등급합 6 이내, 수학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형은 서류를 갖다 100으로 뽑고 다빈치형은 1단계 3.5배수를 뽑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이제 경희대를 살펴보면은 경희대는 금년도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수능 최저가 있었죠.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근데 내년에는 수능 최저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 1단계에서 서류 100, 3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면접 30을 보죠.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3배수 뽑고 그다음 면접 40. 서울시립대도 1단계에서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100에서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40으로 선발을 하죠.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떻죠?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보면은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죠. 1단계에서 3배수를 뽑고 면접 30을 보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3.5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면접 30 정도 하죠. 물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죠.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는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같은 서류 100으로 뽑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에서 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나 이제 미수 우수자 전형, 그죠? 미수 우수자 전형은 이제 단계별 면접을 하죠. 1단계 3배수 면접 60을 보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죠. 인문계열이 얼마냐면 이제 3개월 등급합 7 이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등급합 8 이내, 그 다음 미술계열 같은 경우는 3개월 등급합 9 이내, 이렇게 되겠죠. 숙명여대를 보면 그 숙명여대에 이제 서류형이 있고요. 그다음 서류형 같은 게 서류 100으로 뽑죠. 근데 면접형 같은 경우에 1단계 4배수를 뽑고 면접 40이 반영이 되죠.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죠? 없죠. 반영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내년도에 이제 학생부 이제 종합전형에 대한 그 학교별 이제 모집 요강인데요. 근데 학종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죠.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대신 이제 뭐가 있어야 되죠? 내신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학종도 대부분 이제 교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과가 레인지 안에만 들어온다고, 레인지 안에만 들어오면 사실 교과보다는 비교과가 훨씬 더 좋아야지만이 합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모두 발표하는 경희대 들어가서 입시 결과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1.0등급인 학생도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희대 입결 결과를 보면 합격한 학생들보다 불합격한 아이들이 내신 1등 중에서, 그러니까 지원한 학생 중에서 내신 1, 2등 중에서 합격보다는 불합격한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 학종에서는 교과 성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비교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교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어디냐면 정시 모집에서도 들어가죠. 서울대학교가 이제 작년도에 발표한 거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정시로 들어갈 때, 내년도 입시에서 정시 지원할 때도 이제 비교과가 반영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 모집에 도입한 교과이수 가산점을 개편하여 2023학년도부터 학생의 교과이수 충실도와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본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교과평가를 실시합니다. 교과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만을 반영하여 모집 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이수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및 교과 성취도, 세분야 및 특기사항이 기재된 항목으로 이를 통해 학생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 이수사항과 각 과목 성적,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사실을 반영하는 평가입니다. 교과평가는 정시모집 지역균형 전형과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서 실시하며 3개 ABC 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교과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학생들은 내신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내신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죠. 내신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무슨 과목 공부했니? 그 다음에 세특은 뭐니? 그 다음에 내신은 뭐니?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너 이수한 과목과 그 옆에 나와 있는 성적, 그 다음 밑에 있는 세분야 특기, 이 세 가지가 반영되는데, 만약에 교과만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ABC 평가를 할 필요가 없죠. 정량적으로 1.0등급은 얼마, 2.0등급은 얼마, 이게 점수를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반영하지 않죠. ABC 등급 절대평가로 반영된다는 것은 교과보다는 바로 비교과가 더 중요하게 평가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교과에서 가장 큰 핵심은 네가 무슨 과목을 공부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심화된 과목을 공부했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특이고 세 번째가 이제 교과입니다. 그거를 증빙하는 자료가 있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이렇게 요 자료가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연대, 경희대 등 5개 대학 공동 연구로 발간한 이 책자를 보면은 전국에 있는 입학수 장관들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과목별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원점수, 과목 평균, 이수 단위 등을 활용하고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에 따른 평가는 내신 위주의 평가는 별로 높지 않았고요. 점수가 높지 않았죠. 제일 높았던 게 뭐죠?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수. 또 무슨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수와 과목별 난이도 및 수준 위계, 전문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전문교과라는 게 뭐죠? 고급수와 고급생명과학.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수까지 보겠고 난이도까지 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독보적 1등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세분열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가 두 번째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내신인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비교과를 갖다 할 때, 내신이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신은, 물론 내신이 중요하죠. 내신은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갖고는 중요하지만 학생부 종합에선, 교과는 물론 절대적이겠지만 종합에서는 레인지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요 정도에 대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인지 안에만 들어간다고 하면 교과 성적 잊으셔도 됩니다. 내가 얼마나 다 심화된 과목을 공부했고 거기에 따른 비교과에 대한 세분열 및 특기사항이 얼마나 우수했는지, 그 창취활동을 얼마나 우수했는지 이거를 갖다 보는 것이 비교과의 평가죠. 물론 이제 뭐 서울대에서 교과평가에서는 뭐 창취활동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심화된 과목 공부한 거, 두 번째가 세분열 및 특기사항, 세 번째가 내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연구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의 화학실험에 있는 나와 있는 세분열 및 특기사항에 대한 기재된 사항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카페인과 아데노신의 구조를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카페인의 장기 기억력 향상 효과에 대해 탐구함. 카페인 추출 실험을 진행하기 전 예비 실험과 예비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험 과정에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함. 묵묵히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며 함께 실험하는 조원이 실험 중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 이론을 설명해 주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섬. 카페인 추출 실험 후 추출 물질이 카페인임을 확인하고 싶어 전공서적과 논문을 찾아보고, 뭐가 나오죠? 전공서적과 논문을 찾아보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분석 물질을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함. 이 중 HPLC를 통해 순수 카페인과 추출 물질의 리텐션 타임을 비교하여 추출 물질이 카페인임을 확인함. 국어 비문학 지문에 제시된 과학 이론에 관심을 갖고 전공서적 독서 교사와의 질의를 통해 관련 이론을 심화 확장시킴. 비색법을 이용한 평형상수 결정 실험에서 중간에 실수가 있었으나 실험 과정에서의 실수를 침착하게 확인하고 이론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실험 과정에서의 오류를 수정하여 끝까지 실험을 마쳐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해낸 비색법을 이용한 평형상수 결정 실험을 통해 차기온 리간드 착화합물 비색법을 이해함. 이것이 서울대학교 연구보고서에 있는 세분열 및 특기사항에 대한 사례입니다. 어떻죠? 뭐가 나오니까 전공서적도 읽어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논문도 찾아보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아로리에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향에 관한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동아리 활동을 보시면요. 2학년 동아리 활동 보면은 두 번째 줄 보세요. 양자역학과 관련해 솔베이 전쟁 그리고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영상을 시청하고 측정의 주체에 빛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의문을 가짐. 우주 쓰레기를 주제로 한 토의에서 문제점을 물리학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질량이 작아도 에너지가 커서 충분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폭파된 위성 조각들이 다른 위성을 연쇄적으로 폭파시킬 수 있음을 지적함. 양자역학이 고등학교 과정인가요? 대학 과정인가요? 대학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양자역과 관련돼서 영상을 시청하고 의문을 가져서 내가 공부한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3학년 거 한번 보세요. 체렌코프 복사와 강전자 증배관을 이용한 미온 검출기 제작 및 납에 의한 미온 차폐 효과 연구, 우주선 미온에 의해 발생된 체렌코프 복사광의 속력 측정, 실험실 물병에서 나온 푸른빛의 정체를 읽고 과학 전문가 되기 활동지를 작성하여 공유함. 가상 탐구 프로젝트로 노즈콘의 형태와 비행거리를 실시하고 사고 실험으로 마이컬슨 간섭계와 상대성 원리를 주제로 탐구함. 마이컬슨 간섭계를 설치한 기차가 등속도 운동함을 가정하고 내부 관찰자와 외부 관찰자에 따른 간섭 정도를 예측하여 동시성의 상대성을 보여준 뒤 이를 수식으로 증명함. 어떻죠?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체렌코프 복사와 강전자 증배관을 이용한 미온 검출기 제작 및 납에 의한 미온 차폐 효과 연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수준의 논문 같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그래서 동영상에서 이렇게 서울대학교가 제시한 사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거죠. 결국은 비교과를 갖다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간고사 이후에 비교과를 갖다 이제 학생부 종합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발표 이런 걸 시키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기말고사 전후에 학교에서 아마 자기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할 겁니다. 자기평가서 예시가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예시죠. 문학 과목과 관련한 자신의 특성이나 강점 또는 이 과목에서 맡았던 역할과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의 학업 성취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와 그로 인한 결과 과목 자체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서술해도 되고, 이 과목의 특정 취약한 부분을 잘하기 위한 노력을 써도 됨. 수업 시간 교육 활동 중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과 관심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해 보았던 사례, 그 다음에 과목과 관련된 과제나 수행평가를 잘 수행했던 사례, 그 다음에 토론이나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례. 이게 이제 학교별로 선생님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이게 이제 스탠다드적인 이런 이제 형태일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평가서를 잘 작성하느냐가 이제 그 자기소개서가 없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고대 같은 경우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도 없고, 뭐 이러죠.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없는 학교, 그 다음에 1학년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이제 모두 다 이제 폐지가 되죠. 이랬었을 때는 얼마나 학생부를 갖다 잘 기재를 해야지만이 이제 이제 합격의 당락을 갖다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없기 때문에 학생부만 갖고 평가를 하니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갖다 한번 저희가 지도한 사례를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한 내용 중 가장 관심 있었던 단원, 시장경제와 금융, 어떤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수업 시간에 금융자산의 종류로 예금, 주식, 채권의 특징에 대해 배우고 발표 수행평가를 통해 연령, 금융자산 보유 목적, 투자 성향, 투자 규모에 따라 투자 자산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예금, 주식, 채권의 종류에 매우 다양하기에 금융자산 전반과 이를 활용한 금융이론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금융시장과 금융투자의 이해책을 읽게 되었고, 여러 금융자산을 적절한 비율로 조절하여 투자 리스크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떤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구체적인 이론을 탐구하기 위해 코세라의 파이낸셜 마켓 강의를 찾아 들으며 금융시장 이론을 학습하였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코비치의 효율적 투자선을 통해 시장 포트폴리오를 도출하고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여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담은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해 탐구하였다. 또한 증권시장선을 도출하여 저평가된 금융자산을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무크라는 말을 못 쓰게 하니까 코세라는 말은 빼버리고요. 그냥 파이낸셜 마켓 강의를 찾아드리면 이렇게만 하셔도 되겠죠. 수업 과정에서 추가로 지적 호기심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설계 부분을 학습한 뒤 기존의 생애주기 이론을 최근 우리나라의 실정에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실질 은퇴 연령이 가장 높고 기대 수명도 긴 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바탕으로 생애주기 그래프를 수정하고 수정된 생애주기 그래프를 바탕으로 적절한 무위험 투자와 위험 투자, 소비 비중을 추천해주는 공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후속적인 연계 활동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시장경제와 금융단원에서 생애주기 모형을 알게 되었고 고령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는 생애주기 모형이 이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의문을 갖게 되었다. 관련 문헌을 찾아보다 데이비드 이비, 데이비드 시앤, 브라이언 주의 논문을 읽으며 기대 수명이 길어질 때 생애주기 모형이 수정되어야 하며 특히 전 연령대에 거쳐 소비 비율이 줄어야함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 보통 예금 기준은 1, 2%의 저금리, 3, 4%의 중금리, 5, 6%의 고금리를 가정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적절한 은퇴 연령과 위험자산 투자 및 무위험자산 투자, 소비 비율, 보험자산 비중 등을 나타내 식을 도출해 보려 한다. 또 공부를 하며 효율적 가설 시장하에서는 차익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가정과 CAPM의 결론이 다소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진 부분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두 이론 간의 차이를 탐구해 보고 싶다. 이것이 이제 자기평가서를 내가 지도한 사례죠. 어떻죠? 굉장히 이렇게 우수하죠. 그래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학습입니다. 학습. 내가 얼마나 이걸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탐구를 했는지 이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세특의 우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수업 시간에 생명의 중심 원리에 대해 배우는 역전사 개념의 흥미를 가지고 레트로바이러스 역전사에 대해 심화 탐구를 수행한, 이를 위해 노벨 생리의학상 종양바이러스와 세포 유전 물질의 상호작용 강의자를 직접 번역해가며 역전사의 원리에 대해 조사함, 나아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바이러스의 생애주기 및 생애주기 각 단계에서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게 됨. 이후 코세라 강의 에피데미스를 들으며 바이러스에 대해 학습하고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발병하는 원리를 친구들에게 소개하 이해를 도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mRNA와 dsRNA에 궁금증이 생겨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어떻죠? 굉장히 공부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세특이 우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이제 경영학과에 들어간 학생의 이제 세특의 우수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출액과 광고료 그리고 생산량과 가용 비용의 관계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관찰하고 이를 수학 시간에 적용해 보고자 함. 두별량을 좌표 평면에 대응시키면 순서쌍이 증가하는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 후 온라인 강좌인 선형대수를 시청하고 증명 과정을 위해 친구들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최신 선형대수를 읽고 최적분사와 최소제곱법 단원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함. 두별량 사이의 관계를 단순 선형위기 분석을 통해서 직선 모델로 표현하였고 그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후 이 직선이 두별량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함수임을 논리적으로 이해함. 실내에 적용해 보기 위해 5에서 5개월 동안의 광고료와 매출액의 자료를 단순회기 분석을 하였고 특별히 원점을 지나는 회기 모형으로 생산량과 가용비용 간의 관계를 구성하여 단순 선형회기 모형 구성과 활용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함. 이를 통해 여러 경영 관련 자료들이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깨달음. 어떻죠? 여기도 보시면 문과 쪽에 이제 경영학과 쪽인데 나타나 있는 학생부의 세특 사례를 보면 뭐가 돼 있죠? 굉장히 공부한, 그죠? 내가 경영학에 필요한 그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깊게 공부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이걸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바로 이제 이렇게 비교과고 비교과의 핵심이 바로 뭐다? 활동이 아닌 학습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내년에 교과 같은 경우에도 뭐가 들어가죠? 굉장히 그 비교과 서류평가가 교과에도 많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교과든 종합이든 다 뭐가 반영이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가 반영이 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시모집에서도 비교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교과를 갖다 중간고사 이후에 조금 더 신경 쓰셔갖고 비교과 활동을 갖다 학업적 역량이 나타나게 준비하시고 자기평가서를 거기에 맞춰 작성하신다고 한다면 내년의 입시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